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특수요원 리젠화입니다. 베이징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저희 가문은 대대로 공산당 고위 간부를 배출한 명문가로 저 역시 그 피를 이어받아 중화민족의 우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보잘것없는 소국이 감히 우리 중국과 비교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평소처럼 인민일보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면에 실린 기사를 보고 저는 커피잔을 그대로 내던져버렸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력, 중국 추월, 삼성 SK 하이닉스 점유율 급상승이라는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우리 중국은 겨우 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사무실로 달려가 부하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 중국을 기술력에서 앞선다니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지들, 이게 말이 됩니까?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중화민족이 겨우 70년 역사밖에 안 되는 한국에게 뒤처진다는 것이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부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우리를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MIT 기술리뷰는 최근 한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인 양자 컴퓨터와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이 중국보다 2-3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서구 언론의 편향된 보도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사기려 했지만 우리 내부 보고서조차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극비 문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 수준은 이미 중국을 능가했으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하이로 출장을 갔습니다. 화웨이 본사에서 열리는 비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장에는 중국 IT 업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동지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6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LG화학의 배터리. 우리가 아무리 국산화를 외쳐도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웨이 부사장의 고백에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에게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니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우리가 첨단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의 말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감히 한국이 우리 중국을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까? 14억 인구의 대국을 5천만 밖에 안 되는 소국이 우롱한다는 것입니까? 저녁에는 상하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저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상하이 푸단 대학의 교수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 봤나? 한국 과학자들의 논문 인용 지수가 중국을 추월했다더군. 질적인 면에서 이미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증거야. 그것뿐인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수도 한국이 중국보다 많잖아. 우리는 인구가 14억인데도 말이야. 저는 포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망할, 어디를 가도 한국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선전의 BYD 전기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전기차 산업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우리가 한국을 압도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관리자의 설명을 듣고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 동지, 사실 우리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은 대부분 한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기술력은 우리가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자랑하는 전기차 생산량 1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생산량은 많지만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의 현대기아차에 밀리고 있습니다. 품질과 기술력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유럽 시장에서 현대 아이오닉 시리즈가 우리 제품들을 제치고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전기차 산업마저도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다니. 오후에는 광저우로 이동해 한비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였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인당 GDP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발표에 회의장은 무거운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체 GDP는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경제 규모에서 우리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리 동지, 그것은 단순히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과 기술 수준에서 우리는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활 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우리는 아직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이런 패배주의적 발언을 하다니.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산업에서의 격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의 K-POP,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면 우리의 문화 콘텐츠는 국내에서조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BTS 하나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우리 문화산업 전체 수출액을 넘어선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다른 전문가의 지적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5천년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이 한류에 밀린다는 것은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도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영국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즈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소프트 파워 순위에서 15위, 우리는 27위입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에서도 한국이 훨씬 앞서 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소리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노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리 동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 민주주의 지수, 언론 자유도, 사법 독립성, 부패 인식 지수, 거의 모든 국제 지표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것은 서구에 편향된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 특색을 외쳐도 객관적인 지표에서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광저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리 동지, 큰일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우리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침투했던 우리 요원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중국이 기술력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산업 스파이에 의존한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것은 곧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홍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국제금융 전문가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리 선생,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원화의 신뢰도가 중국 위안화보다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통화로 분류되고 있지만 위안화는 아직도 신흥국 통화 취급을 받고 있죠.
홍콩의 한 투자은행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조작 아닙니까? 그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의 평가입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죠. 반면 중국은 여전히 자본 통제를 하고 있고 그림자 금융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경제 규모도 실제 금융 시스템의 선진화 정도에서는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도 이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당의 간섭을 받고 있어서 국제 투자자들이 꺼려합니다. 또 다른 금융 전문가의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홍콩대학의 한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권위자였습니다. 리 선생, 제가 보기에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혁신 능력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혁신 지수에서 세계 5위 안에 듭니다.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혁신 능력에서는 아직 20위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 2위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성과인데 한국이 훨씬 앞서 있죠. 특허의 질적 수준에서도 한국이 중국을 압도합니다. 교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필수 특허 SEP 보유 순위를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특허 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중요한 특허는 적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국가안전부로 출근했습니다. 상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 동지, 출장은 어땠나?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상사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리 동지, 자네가 본 것이 현실이네. 우리 지도부도 이미 알고 있어.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당에서는 한국 따라잡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들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거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4억 인구의 대국입니다. 5천만의 소국에게 질 수는 없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 동지, 인구가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네. 인도도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지 않나. 중요한 것은 질적인 발전이야.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사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각종 지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한국은 세계 19위, 중국은 79위였습니다.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중국은 148위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언론 자유지수에서 한국은 43위, 중국은 175위였습니다.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31위, 중국은 65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육 분야였습니다. PISA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수학, 과학, 읽기 모든 영역에서 중국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학 순위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한국 명문대들이 중국 대학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외쳐도 객관적인 지표들은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칭화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대학 선배였고 한중 경제를 비교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젠화, 오랜만이네. 무슨 일로 찾아왔나? 선배님,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 차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져 있습니까?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젠화, 너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총량에서는 우리가 크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 크지. 하지만 선배님, 우리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추격하고 있지. 하지만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들은 계속 혁신하고 있고 우리는 따라잡기 바빠. 게다가 시스템의 차이도 있어. 한국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이 자유롭게 발현되지만 우리는 선배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체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젠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이야. 한국은 K컬처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와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는 어마어마해. 하지만 우리도 문화대국이지 않습니까? 5천년의 역사와 역사가 길다고 현재의 문화 경쟁력이 높은 것은 아니야. 한국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 우리는 과거에만 매달려 있지. 게다가 창의성을 억압하는 검열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올 수가 없어. 선배의 말은 뼈아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화, 드라마, 음악은 모두 당의 검열을 받아야 했고 그 때문에 재미없고 진부한 작품들만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젠화, 내가 최근에 연구한 자료가 있어. 한번 봐. 선배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거의 모든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우리는 규모는 크지만 기술력과 품질에서 뒤처져 있지. 저는 자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브랜드 가치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브랜드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중국 브랜드들은 여전히 저가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까? 영원히는 아니겠지.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려워. 우리도 시스템을 바꾸고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하고 법치와 투명성을 높여야 해. 하지만 현 체제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체제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와 헤어진 후 저는 베이징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발전한 것 같지만 내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베이징의 관광지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기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서울이 그립다. 음식도 위생이 걱정되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역사적인 건축물은 대단해.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한국 관광객들의 솔직한 평가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수도 베이징조차 한국인들에게는 후진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국가안전부의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 봤어? 정말 재미있더라.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동지, 적국의 문화를 즐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적국이라니. 한국은 우리의 경쟁국일 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잖아.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드라마는 너무 뻔해. 항상 당을 찬양하고 역사를 미화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한국 드라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잖아. 로맨스, 스릴러, SF, 판타지. 게다가 제작 수준도 할리우드 못지않아. 저는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트렌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도 정말 좋아.
우리 와이프도 한국 화장품만 써. 한국 음식도 맛있고,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제는 세계적인 음식이 됐잖아.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씁쓸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조차 한국 제품과 문화를 선호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발전하고 있잖아. 오직 AI,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선두권이고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부 분야일 뿐이야. 전반적인 기술 수준과 삶의 질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서울에 가봤어? 대중교통, 인터넷 속도, 치안, 청결도 모든 면에서 베이징보다 낫더라. 또 다른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러운 건 자유야. 한국인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 우리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중화민족의 우월성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인구가 128밖에 안 되는 한국에게 이렇게 뒤처지게 된 것일까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당 간부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냐, 젠화야. 한국과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입니까?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젠화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미국의 식민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교육에 투자했고 민주화를 이루었고 시장 경제를 발전시켰다. 무엇보다 법치를 확립했지. 우리는 여전히 인치에 의존하고 있고 아버지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당 간부였던 아버지조차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젠화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배운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들은 뼈아픈 실패를 겪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했다. 우리는 어떠냐? 문제를 숨기고 미화하기 바쁘지. 아버지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덮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은 스모그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처럼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침투해 있는 우리 요원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한국의 최신 정보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요원, 보고하시오. 예, 리 부장님,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고 우리는 아직 7나노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 요원, 당신은 한국의 조선 산업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우리가 가격으로 승부한다면 그들은 기술로 승부합니다. 요원들의 보고는 하나같이 우울했습니다. 한국의 우위를 확인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대전 요원, 카이스트의 연구 수준은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부장님. 특히 AI와 로봇공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칭화대나 베이징대보다 연구의 질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보고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보다 나은 점은 없습니까? 요원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습니다. 그것은 위안이 아니라 자조였습니다. 인구와 영토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화상회의를 마친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비판받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국의 일부 분야가 발전했지만 우리의 종합국력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기술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최신 기술들이 전시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관에 들어서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등 한국 대기업들이 선보인 기술들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TV, 자율주행 자동차, 웨어러블 로봇. 이것 좀 보세요.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 폰입니다. 3번 접을 수 있고 펼치면 태블릿이 됩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리 화웨이도 폴더블 폰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혁신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중국관으로 이동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 한국이나 미국 제품을 모방한 것들이었고 독창적인 혁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리 선생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상하이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 오랜만이네. 여기는 어떻게? 우리 회사가 전시회에 참가했어. 하지만 한국 기업들을 보니 좌절감이 들어. 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가 2년 동안 개발한 기술인데 한국 기업은 이미 상용화했더라고. 게다가 성능도 훨씬 좋고 우리는 항상 한 발 늦는 것 같아. 저는 왕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중국 기업들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젠화, 너는 정부에서 일하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정부는 왜 한국처럼 혁신을 지원하지 않는 거야? 규제만 많고 창의성은 억압하고 그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본 후 저는 푸동신구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웅장한 고층 빌딩들이 중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 같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비즈니스맨들과 중국 비즈니스맨들이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품의 품질은 보증합니다.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있고 애플도 우리 부품을 씁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더 저렴한 것을 원하는데 중국 측이 물었습니다. 품질을 원하시면 그만한 가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싸구려를 원하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한국 측의 단호한 태도에 중국 측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품질로 승부하고 중국이 가격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추격자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상하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부 상하이 지부의 간부들과의 만찬이었습니다. 리 부장, 베이징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소? 상하이 지부장이 물었습니다. 경계 대상 1호입니다. 특히 기술 유출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이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훔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군. 지부장의 자조적인 웃음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사실 상하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보면 부럽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이지.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관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도 다르더군. 한국 기업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우리는 그저 월급쟁이일 뿐이지. 간부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아들이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 한국 대학이 더 좋다면서. 우리 딸도 K-POP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골치야. 중국 가수는 안 된다고 하니 자녀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중국의 미래 세대조차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나는 오늘도 한국에게 패배했다. 아니, 우리 중국이 패배했다. 기술에서, 문화에서, 시스템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뒤처져 있다. 14억 인구의 대국이 5천만의 소국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가. 하지만 나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중화민족이다. 세계의 중심이었고 다시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 따위에게 질 수는 없다. 비록 지금은 뒤처져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을 넘어설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창의성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나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일기를 쓰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이런 내용이 발각되면 큰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퍼넨셜 타임즈를 읽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중국을 추월했는지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 기업의 R&D 투자, 대학의 연구 수준, 스타트업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구겼습니다. 서구 언론의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보고를 위해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리 동지, 상하이는 어땠나? 부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예상보다 큽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저는 전시회에서 본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상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알고 있네. 당에서도 우려하고 있어.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지. 한류를 금지하면 반발이 크고 허용하면 영향력이 커지고. 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 동지, 자네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나?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더 개방하고 규제를 줄이고 창의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발전한 것은 민주화 이후입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리 동지, 위험한 발언이야.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해. 하지만 부장님, 이대로는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조심하게. 당의 노선을 의심하는 것인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위험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CCTV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위대한 성과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2위가 아니라 추격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것도 점점 뒤처지고 있는 추격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젠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어머니. TV에서 봤는데 한국이 또 뭔가 대단한 걸 발명했다던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한국을 보고 배워야지. 어머니의 순진한 말씀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반 국민들조차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열등감과 조바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답은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화민족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입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에게 뒤처져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14억 중국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저는 그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리젠화의 이야기입니다. 중화민족의 우월성을 믿었던 엘리트 요원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게 참교육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5,000년 역사를 자랑해도 아무리 14억 인구를 자랑해도 실력에서는 한국에게 뒤처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2025년 중국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차오라고 합니다. 베이징 한복판에서 태어나 자라며 남들보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남들이 만든 걸 그대로 흉내내고 거기에 제 나름의 포장을 더해 이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데 유난히 소질이 있었죠. 남들은 그걸 사기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걸 비즈니스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재능이 제대로 꼽힌 건 바로 중국식 K-팝 쇼를 기획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무대 위에선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조명과 안무는 누가 봐도 K-팝, 하지만 가수는 전부 중국인, 기획도 전부 중국산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불법 표절이라고도 하고 짝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음악, 한국의 문화라는 것들이 원래부터 중국, 소수민족 문화에서 파생되어 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없냐, 어떻게 남의 곡을 그냥 쓰느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원래 뿌리는 우리 중국에 있는데 잠시 한국이 훔쳐간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노래들이 중국 노래라 해도 무방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가끔은 스스로도 제 논리가 좀 억지라는 걸 알겠지만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비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알령이라는 중국 정부의 규제 덕분에 한국 가수들이 쉽게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하는 이 중국식 K-팝 공연은 순식간에 대성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의 여러 도시에서 한국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한국 가수는 초청이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중국인 가수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무대 디자인부터 안무, 심지어 의상까지 한국 아이돌과 똑같이 따라하면 어떨까? 이 간단한 아이디어가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연장에 100에서 200명 정도만 모이던 것이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수백,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티켓 수입만으로도 매번 엄청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측 저작권자가 항의해 온 적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저작권. 웃기지 마십시오. 원래 한반도가 어디에서 문화적으로 독립됐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한국어도 결국 한자 문화의 변형일 뿐이죠.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 음악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이를 애국심과 연결지었습니다. 이건 중국으로부터 갈라져 나간 문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데 우리가 그 뿌리를 되찾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애국주의를 자극하면 의외로 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맞아요. 중국이 대국인데 왜 한국이 저작권을 운운합니까? 라는 이들도 있었고요. 어느덧 저는 베이징에서 제법 유명한 공연 기획자로 떠올랐습니다. 비난이 없진 않았지만 돈과 관심이 몰리면 원래 시끄러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곧 엄청나게 무모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조차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K-팝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한편으로 비웃음이 났습니다. 겨우 그 조그마한 반도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까지 점령했다는 거지? 분명 우리 중국에서 빼앗아 간 문화유산으로 성공했을 것이라는 마음이 떴지요. 그러면서도 어쩐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우리 중국은 그렇지 못한가? 사실 그들은 노하우가 있고 마케팅 전략이 훌륭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합리적 해석 대신 제 고정관념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중국식 K-팝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한국이 아닌 중국이 원조라는 것을 알리면 이 판사판 뒤집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뒤 유럽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을 수도 있는 곳. 유럽인들은 동양인을 잘 구분 못할 것이다.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모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다소 편견 섞인 생각이 제 머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유럽에서 K-팝 열풍이 거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한다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좋아. 가짜 한국인을 만들어서 유럽 무대에 올리자.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무모한 계획을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대다수는 절대 미친 짓이다. 유럽인들도 K-팝을 꽤나 잘 알아서 금방 들통날 텐데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이, 서양인들은 동양인 보고 모두 차이나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반대로 우리는 한국 아이돌이다라고 하면 쉽게 믿지 않겠소. 모르면 속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몇몇 동료 기획자들이 저와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내 여러 공연을 함께하며 호흡을 맞춰온 팀이었기에 나름 조직력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 멤버들을 한국인처럼 세팅하는 일이었지요. 저는 멤버들의 이름부터 한국식으로 몽땅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왕리권은 민혁으로, 류자하오는 지훈으로 이런 식입니다. 조금이라도 한국식 발음을 따라가도록 저희가 멋대로 개명해버렸습니다. 멤버들도 처음에는 이건 너무 어색하다며 꺼렸습니다. 그러나 유럽 투어 한번 가서 대박 내면 중국에서는 못 벌 돈을 벌어올 수 있다고 설득하니 결국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돈이 최고이니까요. 미리 한국어 발음 연습도 살짝 시켰지만 사실 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가 고작이었고 한국 가사를 제대로 소화하기는커녕 의미도 모른 채 발음을 흉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럽인들은 구분 못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각종 허위 이력을 담은 홍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 직전까지 갔던 슈퍼 루키 그룹 YG 연습생 출신 멤버 3인 포함 2018년 한국 대형 음악 프로그램에서 수상 경력 보유. 전부 가짜였습니다. 실제로 증명해 보라고 하면 곤란했겠지만 저는 유럽인들이 이걸 일일이 확인할 리 없다고 믿었고 또 일부 현지 공연 대행사들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형 스타를 맞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환호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밀라노 등등 몇 개 주요 도시에서 공연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고 상당수가 새로운 K-팝 그룹이 등장했나 인기 있으면 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현지 기획사들은 큰 의심 없이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다만 만약 사기성 정보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객들에게 심각한 불만이 제기되면 귀사중국 기획사가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긴 했지만 저는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배상액이 생각보다 컸지만 저는 일단 강행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만이고 설령 조금 말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유럽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베이징 시내의 한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무대 의상, 조명, 안무 순서 등을 최종 점검했는데 사실 퀄리티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K-POP의 정교하고 빠른 군무를 흉내 내려 해도 멤버들은 호흡이 맞지 않았고 노래와 춤을 동시에 소화하는 수준도 낮았습니다. 일부 가사는 발음이 연달아 꼬이고 뒤엉켜 가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럽은 이 정도도 신기해할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멤버들 중 한 명이 우리가 만약 노래를 틀리거나 발음이 헷갈리면 어쩌죠 라며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한국어 자체를 모르니까 발음이 틀려도 모를 겁니다. 혹시 이상하다고 느끼면 사투리라고 둘러대면 되고요. 어차피 원래 한국어도 중국 소수민족 언어에서 파생된 거라는데 그런 디테일은 무시합시다. 멤버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를 거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탕 크게 벌어보자는 마음이 팽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희 관계자 중 한 명이 SNS에 드디어 한국 뿌리 돌아보기 투어를 떠난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가 댓글에서 너희가 진짜 한국팀이 맞냐? 는 질문을 받고 실수로 중국어로 답을 달았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불길한 전조가 시작된 것이었죠. 드디어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첫 공연지는 독일 베를린이었고 꽤 큰 공연장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내 숙소로 향했는데 멤버들 중 일부가 곧바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오줌을 싸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독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두 경악했습니다. 한 독일인이 다가와서 분노 섞인 영어로 What are you doing? You can't do that here 라고 했는데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서투른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인이 원래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기도 한다는 말을 대충 섞어한 것이죠. 옆에 있던 독일인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할 뻔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그 현장을 수습하며 죄송합니다. misunderstanding이라고 둘러댔습니다만 이미 악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공연장 측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당신들 도대체 무슨 팀이냐? 정말 한국인이 맞느냐? 근처 주민들이 불쾌하다고 항해 전화를 했다라고 따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잠깐 화장실을 못 찾아서 실수했을 뿐이에요. 저희는 정통 한국 아이돌입니다. 독일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겠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무마했으나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게다가 멤버들이 숙소에서 또 시끄럽게 중국어로 떠들다가 이웃객실이 프런트에 항의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때마다 We are Korean Idol 이라고 우겼지만 호텔 직원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연 날이 되자 생각보다 꽤 많은 관객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과정에서 새로운 K-팝 그룹이 베를린에 상륙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독일인 중에서도 K-팝 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대에 올라간 순간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첫 곡을 시작하자마자 한국어 가사가 거의 엉망진창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어떤 멤버는 가사를 완전히 틀려 사랑해를 살았해 같은 엉뚱한 발음으로 내뱉었습니다. 다른 멤버는 안무를 놓쳐서 우왕좌왕하며 동선이 어긋났습니다. 라이브 실력도 부족해 음정이 자꾸 흔들렸죠. 관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뭐야?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발음이 너무 어색하잖아. 얘네 정말 SM 출신 맞아? 등등의 의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한 관객이 유창한 한국어로 정말 한국인이 맞나요? 어느 기획사 출신인데요? 라고 소리치자 멤버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영어로 Yes. We from big company in Korea. Don't worry라고 대충 얼버무렸는데 그 말조차 부자연스러워서 더 의심을 키웠습니다. 중간쯤에는 식별 불가능한 잡음 수준으로 노래가 이어지고 무대 뒤편에서 미리 틀어둔 반주와 실제 보컬이 어긋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독일 관객들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고 일부가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누군가가 멈춰 중국인들이라고 외치면서 음료수 캔을 무대로 던졌습니다. 캔이 굴러다니자 멤버들이 혼비백산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연 도중에 멤버들 중 한 명이 흥분한 나머지 관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야? K-팝은 원래 중국 민요에서 나왔어. 우리 중국인들이 진짜 주인이야. 이 말이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고 관객들은 뒤엉킨 분노와 황당함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뭘 말하는 거냐? 라며 공연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첫날 공연은 예정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베를린 공연이 파행으로 끝난 뒤 저는 재빨리 다음 목적지인 프랑스 파리로 이동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 쪽 언론이나 SNS가 이 사태를 부풀 전에 도망치듯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멤버들과 스태프들이 베를린 시내를 돌아다니며 마구잡이로 새치기를 하거나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중국어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된 것입니다. 어떤 독일인이 왜 줄 안 서고 새치기 하느냐고 영어로 항의하자 한 멤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멤버는 발끈해서 또 중국어 욕설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해 이라고 소리쳤고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어 시비가 붙었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저희 쪽을 달래며 공공질서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저는 쩔쩔매며 misunderstanding, sorry를 연발했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독일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가짜 한국 아이돌, 중국인으로 추정, 무례한 행동을 일삼아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파리 공연장 측도 이 글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해와 진짜 한국 아이돌이 맞느냐? 독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데 라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국에서 왔고 다만 몇몇 멤버가 중국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사건이 있었다 해도 공연과는 관계없는 오해일 겁니다. 이렇게 꾸며댔지만 이미 신뢰가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파리로 이동했을 때 저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당한 망신이 유럽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파리 공연 예매율이 뚝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장 근처에서는 프랑스 K-팝 팬 커뮤니티 회원들이 시위를 하듯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주의! 이들은 진짜 한국 아이돌이 아닙니다. 최근 독일에서 사고 치고 온 중국인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한국어로도 이 공연은 사기이니 표 사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걸 보며 당황했고 파리 공연장, 대관료와 마케팅 비용 등 거액이 이미 들어간 터라 취소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공연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객석이 반도 채 차지 않았습니다.
5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이었는데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무대에 오르자 이미 관객들의 표정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멤버들이 한국어로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뉴스타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순간 곳곳에서 웃음과 야유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첫 곡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발음 오류와 안무 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곡 중간에 멤버들 중 한 명이 문장이 전혀 안 되게 사랑함으로 예요라고 중얼대다 관객의 야유를 듣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저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한 프랑스 소녀가 유창한 한국어로 여러분, 정말 한국인이 맞아요? 어디서 데뷔했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멤버들은 당황한 나머지 영어로 We from YG, Big Audition Winner 라고 대답했고 소녀는 거짓말이네요. 제가 한국에 직접 가본 적도 있고 YG 신인 정보를 다 알지만 이런 팀은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관객들도 동조하여 사기꾼, 가짜라고 외쳤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자 멤버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왜 우리를 믿지 않는 겁니까? K-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중국 음악에서 온 건데 한국이 빼앗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관객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황당해했습니다. 아니, 한국 문화를 무단으로 차용하고 정작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거짓말하더니 이제 와서 K-팝 뿌리가 중국이라고 말해라는 기류였죠. 누군가는 격분해서 You're insulting both Korea and the audience 라며 음식을 무대로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달려가 제지했지만 이미 소라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야유와 분노 속에 파리 공연도 정상적인 마무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관객들은 환불을 외치며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공연장 측이 저에게 와서 당신들이 거짓 광고로 관객들을 속였으니 티켓 환불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먹이며 원래 이럴 때 환불 의무가 없다고 우겼지만 이미 실랑이가 심해지면서 경찰까지 불려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상당 부분을 보상금 혹은 환불 형식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파리에서만 수천만 원대 손실이 발생했죠. 저는 파리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런던에서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런던 도착과 동시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영국 언론과 SNS에는 베를린과 파리에서 사기를 친 가짜 K-팝 공연팀, 사실은 중국인이라는 뉴스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공연장 앞에서는 한국 팬 단체와 현지 음악 팬들이 공동 시위를 하며 중국인들의 가짜 팝 공연을 막아라 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자녀 수요에 기대를 걸어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객석에는 고작 2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손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우리가 어떤 쇼를 펼치는지 녹화하며 인터넷에 생중계했죠. 이게 바로 가짜 K-팝 팀이다라는 시기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무대 위 멤버들은 비장의 각오를 했지만 이미 사기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태에서 공연이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조금만 틀려도 조롱과 야유가 들려왔고 한 멤버가 실신 직전처럼 흔들거리며 무대 뒤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관객들은 로비에 나와 환불해달라. 이따위 공연은 보고 싶지 않다며 아우성쳤습니다. 저나 스태프들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공연장 측과 협의 끝에 조기 퇴장을 원하는 관객들에게 일부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런던 현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또 K-팝은 중국의 소수민족 전통 운운하자 현장에서 폭소와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어 곡을 자칭 한국인인 척 부르느냐? 차라리 중국 전통 노래를 부르면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적 반박이 쏟아지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지로 한국이 갈라져 나간 문화니까 우리 것도 맞고 한국인인 척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우겼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도시였던 스페인 마드리드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관객이 거의 모이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예매했던 사람들도 인터넷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전부 취소해버렸습니다. 공연장들도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다른 실체라며 공연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사전 홍보와 달리 정식 한국 아이돌이 아닌데다 관객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니 더 이상 공연을 진행할 수 없다. 계약에는 만약 거짓 정보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고 주최 측이 손해를 보게 되면 이 손해는 중국 기획사가 전부 책임진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공연장에서 막대한 위약금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마케팅 비용, 이미 발생한 현지 스태프 인건비 등등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한 번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를 지불하고 또 일부는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공연이 전부 취소되어 더 이상의 티켓 수익은 없고 배상만 늘어나는 형국,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몰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나 멤버들은 유럽을 빠져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머무를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시내에서 택시 타는 줄을 새치기 하거나 식당에서 시끄럽게 행동하다가 종업원에게 주의를 받자 또 우리는 한국인이야 존중해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지요. 스페인 사람들은 진짜 한국인이라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 리 없을 텐데라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경찰이 불려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멤버가 버스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우린 한국 아이돌이야 라고 했다는 믿지 못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희들이야말로 비켜라고 소리치며 크게 화를 냈고 급기야 버스 기사가 멈춰서 그 멤버를 내쫓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쫓겨난 그 멤버는 뒤늦게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돌아왔죠. 저는 분통이 터졌지만 이미 수습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은 일정 전부가 취소되어 저는 멤버들과 함께 얼른 비행기 표를 사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도 난동이 이어졌지만 이젠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모두가 지쳐있고 또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될 상황이니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도 몇몇 멤버가 승무원에게 기내식을 더 달라며 시끄럽게 굴다가 옆자리에 있던 외국인 승객과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승객이 조용히 해 라고 하자 멤버들은 또 한국인이야 라고 우겼고 승객은 딱 봐도 중국인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도 아닌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인을 자처하는 기괴한 상황이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 기획사는 온갖 소송과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공연장에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 그리고 각종 환불 관련 손실을 저희가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대행사들은 사기성 홍보로 인해 명예와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왔으니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미 서류들이 교류되어 있어 멀쩡히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국내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가짜 K-팝 공연, 해외에서 대형 망신,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 사칭, 유럽 곳곳에서 무리라는 기사가 쏟아졌고 SNS에서도 장차오와 짝퉁 K-팝이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국제 망신만 시키고 돌아왔다며 저를 맹비난했고 또 어떤 이는 이게 다 한국 음악을 무단으로 훔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저작권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이 사태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중국인 비매너와 연결된 영상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한 소식통에 의하면 문화부 쪽에서 저희 기획사와 연루된 인사들을 불러 구두 경고를 했다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유럽 투어는 참혹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은 건 천문학적인 빚과 망가진 이미지, 그리고 해체 직전의 기획사뿐이었습니다. 멤버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들도 더 이상 이런 사기성 공연에 가담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 달간 유럽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던 멤버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공연장에서 캔이나 음식물을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요. 기획사 내부도 삭막해졌습니다. 스태프들은 임금 체불 문제와 회사가 처한 재정적 위기 탓에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저조차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저는 중국 내에서 중국식 K-팝 공연으로 꽤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기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반성했을까요? 사실 이 정도면 깨달아야 한다는 외부의 조언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한국을 무시해도 된다. 결국 K-POP은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리듬에서 온 것이라는 지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유럽 투어 망신을 두고도 이렇게 자기합리화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동양 문화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꾼으로 몰린 것이다. 본질적으로 K-팝의 뿌리가 중국에 있음을 그들이 모르니 엉뚱하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성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을 SNS에 올렸다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매너가 있어야지. 아무 데서나 보리를 보고 새치기 하고 그건 한국과 전혀 상관없잖나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저는 여전히 중국식 K-팝 공연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진출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는 아직 이 공연을 즐기는 일부 관객들이 존재했습니다. 한국 가수 대신 중국인 가수가 한국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과거처럼 대형 콘서트를 열어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